RWA는 기존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총 랭킹 기준으로 메이저, 준메이저급들 가운데 이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거론되는 종목을 꼽자라면 체인링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K33 리서치가 실물자산 메타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체인링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물 자산이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다. 다만 이게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 테마의 암호화폐 버블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내러티브가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이 가운데 체인링크는 실물 자산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을 했다. 체인링크가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줄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체인링크만큼 실물자산 내러티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프로젝트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물 자산의 범주에는 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 실물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토큰화된 자산이 블록체인에서 거래 가능 대상이 되는 건데 각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연결하면서 또 실제 자산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체인링크가 주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 대응 종목을 생각을 할 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무려 JP모건이 선택한 아발란체입니다. JP모건은 최근 프로젝트 가디언의 일환으로 글로벌 사모펀드 아폴로와 함께 토큰화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발란체의 에버그린 서브넷도 연동돼서 활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런 프로젝트 자체, 다시 말해서 기존 자산을 토큰화해서 디파이 혁신을 테스트하는 이 자체도 대단히 의미가 크지만 이 과정에 아발란체가 이름을 올리면서 JP모건, 시티뱅크, 피델리티 등의 금융혁신을 돕고 있다라는 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 상당히 눈에 띄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리얼월드 에셋 RWA 테마는 기성자산을 토큰화시킨다라는 기본 개념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NFT를 통해 거래를 한다라는 개념과 맥락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확장성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면 홍콩 통합청과 부동산 실물 자산을 NFT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리플도 RWA 테마로 분류할 수가 있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게임파이 종목들 역시 RWA 테마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RWA 테마에 있어서 핵심은 기존에 실제하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토큰화시켜서 거래를 한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디파이와 연계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스터디를 해보는 게 더 적절해 보이고 지금 타이밍에는 꽤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도 프로젝트를 분류하고 여기서 실제 의미 있게 파트너십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한 번 더 선별을 하면서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프로젝트와 빅브랜드 대기업들의 협력 상황을 정리한 건데 눈에 띄는 것들 간단히 보면 솔라나는 구글 클라우드, 아발란체는 마스터카드, 비체인은 월마트, 렌더 토큰은 애플과 HBO, 이더리움은 마이크로소프트, 체인링크는 스위프트, 솔라나는 비자, 네오는 알리바바, 트론은 삼성, XRP는 두카티 등등 여러 프로젝트들이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것만 보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것들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안 되고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도 유의미한 파트너십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당연히 따져봐야 합니다. 당장 트론만 보더라도 삼성과 파트너십 이야기가 나왔던 게 2019년 상황이라서 저게 지금도 의미 있는 협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2021년 9월 알론조 하드포크 당시 에이다는 무려 3달러를 뚫어내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로서 가장 기본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드디어 구현됐던 것이어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또 시세에 대한 관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윈터가 도래하면서 에이다 역시 시세 폭락을 경험해야 했고 무려 0.22달러까지 폭락을 하면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약간의 반등을 해주면서 0.44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이다는 플랫폼 업그레이드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알론조 하드포크 1년 뒤에는 바실 하드포크가 진행이 됐었는데 바실 하드포크는 가장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하면 거래 처리 용량을 크게 증대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알론조 하드포크를 통해서 카르다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활성화됐고 이후 사용자 활동과 더불어서 평균 거래 규모도 증가했습니다. 사용자도 늘고 거래 수요도 늘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트랜잭션 처리 용량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실 하드포크는 블록 검증 시간을 단축시켜서 더 큰 블록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서 트랜잭션 처리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블록의 크기 제한을 늘려서 블록당 트랜잭션 처리량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진행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바실 하드포크가 주목을 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단순히 거래 처리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래 수수료도 줄이고 거래 시간도 단축시키는 것까지 목표 지점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목표대로 잘 구현이 되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빠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꽤 중요한 것은 비싼 수수료와 느린 거래 처리 속도라는 이더리움의 결정적인 단점을 아주 간단하게 해소시켜주면서 이더리움 킬러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린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도 이 카르다노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는 이처럼 서서히 진화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난달 센티멘트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11월 9일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개발 활동 점수가 가장 높은 알트코인 프로젝트 1등 종목으로 카르다노가 꼽혔습니다. 2위는 폴카닷, 3위는 쿠사마, 이후 헤데라와 앱토스, 스테이터스, 체인링크, 코스모스, 이더리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술적 발전이 착착 진행되는 것은 어쩌면 블록체인 프로젝트로서는 당연한 의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르다노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입니다. 이 양반이 가끔 기인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도 적지 않지만 사실 비즈니스 감각 측면에서는 꽤나 호평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호스킨슨은 지난 2021년 카르다노의 발전을 먼저 아프리카 대륙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주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양반은 금융 인프라에서 소외되어 있는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사람들이 블록체인과 디파이를 활용해서 P2P 소액 대출을 최빈곤층에게 제공하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융 인프라 자체가 없는 곳에 새로운 혁신 금융 인프라를 깔아서 금융혁명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리고 카르다노를 중심으로 일으키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던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카르다노가 또 하나 주목도를 높였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아프리카 스페셜입니다. 아프리카 스페셜의 핵심은 여러 아프리카 정부와 협력을 해서 시민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지갑이나 부동산과 연계된 디지털 신분증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카르다노는 2021년 4월 에티오피아 교육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일상 속을 파고드는 블록체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고유 블록체인 아이디를 발급받고 교육의 전 과정이 담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 교육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에이다가 금융 후진국, 화폐 개혁이 필요한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도전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금융 선진국 등에서는 중앙화된 레거시 금융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반면 모든 것을 새롭게 갈고 닦아야 하는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시작의 바닥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블록체인으로 깔아버리면서 혁신을 일구고 그 중심에 에이다가 자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스킨스는 알론조 포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아프리카로 휴가 겸 출장을 떠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카르다노는 그레이스케일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카르다노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구성된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 웹 3.0으로 규정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카르다노가 처음부터 적절하게 처리하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블록체인과 차별화가 목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카르다노의 잠재력을 인터넷 플랫폼 혁신의 관점에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카르다노의 장점으로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꼽았고 카르다노의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이 완전하게 오픈소스로 구성되면서 핵심 네트워크 합의 기능이 수천 명의 참가자들에게 탈중앙화됐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했습니다. 또 거의 모든 주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 16억 달러 수준 펀딩 자금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책정됐다라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로드맵대로 잘 진척이 돼서 잘만 포지셔닝이 될 경우에 웹3 시대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바라보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소 희망회로 차원의 전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레이스케일 같은 거대 자본이 보기에도 이런 싹수가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 분명 간단히 대충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르트 반 라게는 에이다가 아담 앤 이브 패턴의 바닥과 넥라인을 뚫어내면서 2021년 9월 이후 첫 고점을 기록하려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양반은 에이다가 5번째 웨이브에 대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설명을 하며 차트를 통해서 10달러 부근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표시해 놨습니다. 아직 갈 길은 엄청 멀게 보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 정말 무척 오래 조정이 있었던 만큼 의미 있는 반등세를 추가로 더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모습입니다. 굵직한 이슈적인 이벤트들이 줄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덴쿤 하드포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중요한 업그레이드로 평가받고 있는데 주로 프로토 덴쿤 샤딩을 도입해서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개선하고 가스요금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가 잘 적용되면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처리량은 현재 1초에 15건에서 1000건 이상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에서의 가스요금을 10배에서 100배까지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관심 포인트인데 레이어2 수수료가 진짜 완전 엄청 저렴해지는 것이고 이건 곧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중요 업그레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3차에 걸쳐서 테스트넷 적용이 잘 마무리가 됐고 메인넷 업그레이드는 3월 전후로 단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입니다. 이건 돌아가는 분위기를 좀 더 봐야겠지만 시장에서는 바네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데드라인인 5월 23일에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선물 ETF 상품이 출시돼 있다라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고 과연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는 되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이라도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신청 기관들이 줄줄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자리하고 있고 이건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을 냈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그레이스케일 시즌2로 인식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결국 SEC는 승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기대감이 시장 저변에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영국계 대형은행 스탠다드 차타드가 꽤나 전폭적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외환사업부 책임자 제프리 캔드릭이 밝힌 내용인데 미국 SEC가 5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다. 이날은 이더리움 현물 ETF 가운데 첫 번째 ETF의 답변 마감일인데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인 1월 10일 상황과 비슷하다. 만약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와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일 경우 4,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우리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선물이 이미 거래되고 있는 만큼 SEC가 이더리움을 다르게 바라볼 근본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부할 경우 그레이스케일 사건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의 대표 주자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 은행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출시되기 전에 실제로 출시가 이뤄질 경우 올해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자금을 끌어들일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보관되는 현물 물량을 43만 7천 개에서 132만 개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현금으로 환산을 하면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가 됩니다. 이 같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경우 내년 말 비트코인은 20만 달러에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런 숫자의 근거로는 금 현물 ETF의 성장과 금 가격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제시됐습니다. 꽤 전폭적인 숫자이긴 한데 4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거치면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이는 금융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특히 트레이딩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빠른 거래 처리 속도 또 높은 보안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자체 오더 매칭 엔진과 옵티미스틱 블록 생성 기술을 통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평도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세이코인은 상호 운용성과 언어 호환성을 고려해서 설계됐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커뮤니티 주도의 혁신을 채택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이코인의 인프라는 보안과 안정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초고속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투자 개발 측면에서도 세이코인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이코인랩스는 국내외 다양한 기업 또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투자사인 해시드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8천만 달러 수준의 자금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와 협력은 세이 프로젝트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도 세이코인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이는 포스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추세와도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이는 경쟁 프로젝트로 거론되는 수이나 앱토스 등과 비교했을 때 더 다양한 개발자 커뮤니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수이와 앱토스는 각자 만들어낸 프로그래밍 언어인 무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앱토스와 수이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려면 무브라는 언어를 새롭게 익혀야 합니다. 반면 세이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좀 더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러스트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선택했습니다. 러스트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AR, VR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라서 추후 세이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이코인은 아직 주요 메이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상태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심화되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세이는 차별화된 나름의 경쟁력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세이는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또 시장 전략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이코인의 경쟁자로는 앱토스 또 수이코인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디파이 섹터에 특화된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에 특화된 오픈소스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서 구축이 됐습니다. 사실 수이코인은 국내에서 유통량 이슈 등으로 인해서 논란이 됐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발행재단이 몰래 코인을 매각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문매를 맞았고 코인 가격 역시 당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재단이 락업 물량으로 들고 있었던 수이코인을 스테이킹을 했고 이를 통해서 셀프 이자를 받았고 이걸 다시 유통하면서 유통량 이슈로 번졌고 그렇게 유통량이 늘면서 가격 하락이 유발됐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는 세이의 경쟁 프로젝트로서 수이의 이 프로젝트적인 특징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위가 초창기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 배경 가운데 하나는 프로젝트 팀이 페이스북, 메타의 전직 엔지니어 출신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팀 구성 자체가 주목도를 끌만하다 보니까 A16G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었는데 2021년 12월 A16G 주도로 진행된 투자 라운드에서 3,600만 달러를 투자받았고 2022년 시리즈 B에서는 3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앱토스 펀딩 규모가 3억 5천만 달러, 솔라나 랩스가 3억 5천만 달러였다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치 평가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관심이 급격히 커진 데는 이런 점들도 상당한 영향을 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코인은 세이코인의 경쟁 프로젝트로 거론이 되고 시세 흐름 역시 시차는 있지만 둘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세이코인은 앞서 짚어봤듯이 주로 금융 서비스와 트레이딩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자체 오더 매칭 엔진과 옵티미스틱 블록 생성 기술을 통해서 빠른 거래 처리 속도 또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수익코인은 게임과 소셜미디어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애플리케이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확장성은 강하고 처리 시간이 빠르다라는 점이 특장점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차이점도 있다는 것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같은 차이점은 두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XRP의 시세는 참 아쉽고 어이없는 수준까지 자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다크 디펜더가 제시한 XRP 3개월 차트입니다. 지금 대칭 삼각 패턴이 2018년 이후 아주 거대하게 형성되고 있고 지금 거의 꼭지점 끝에 와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캔들이 한 개나 두 개 정도 더 만들어지면 이 패턴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1월부터 3월까지 캔들이 잘 만들어지고 이후에 4월부터 6월까지 거의 마지막 꼭지점 부근에서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패턴이 완성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월까지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6월 말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때 즈음에 1심 정식 판결 최종 결론이 제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4월 23일에 재판이 개시되고 배심원 판결을 2분기에 진행할 거라고 법원이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심원 판결 결과가 6월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최종 판결의 방향성을 아주 선명하게 바라보는 상황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XRP 홀더로서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어보자면 6월 말까지 3개월 차트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소송 결과가 약식재판 수준으로만 나와줘도 이건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과 이슈적인 부분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올해 2분기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 의미 있는 이슈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리플이 미국에서 송금 라이선스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건 리플의 프로덕트 마케팅 담당자인 올리버 세고비아가 밝힌 내용인데 지난 3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비교적 활동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미국 대부분의 주를 포괄하는 송금 라이선스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도 디파이 혁신과 관련한 제품을 리플이 적극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이어서 분위기 자체는 미국을 떠나서 뭘 하겠다라는 것,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희석됐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결국 소송 리스크만 잘 정리가 되면 미국 기업으로서 미국에서 IPO를 거치며 성장해가는 모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모든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과연 XRP 시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달러, 50달러, 100달러 등등 말은 많지만 그 중에서 최고봉은 단연 음모론 수준으로 평가받는 XRP 10,000달러 전망입니다.
XRP가 실제로 $10,000가 되면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이 넘어가는 건데 이 정도면 XRP 한 개로 유럽 여행 다녀온다 이런 말이 현실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10,000 됐고 일단 $1라도 가자, $10만 돼도 내 인생 바뀐다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XRP의 인생을 건 남자 잭 더 리플러가 공유를 했던 건데 XRP가 은행에서 채택되고 정부 채권과 기업 채권, 나아가서 상품 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까지 완전히 먹어버렸을 때 그때 XRP 한 개에 $11,360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한 문장으로 XRP는 $10,000로 디자인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이너 미디어인 크립토뉴스가 지난해 올렸던 기사입니다. XRP $10,000 시나리오는 단순한 꿈 그 이상일까?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다소 선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인데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근거가 제시됐을지 괜히 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XRP는 중앙은행 CBDC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설계가 됐고 그래서 미국 금융 생태계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글로벌 거래를 처리하기가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10,000 넘는 가격 예측이 주목받고 있다. XRP $10,000 돌파 시나리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재 XRP는 1,000억 개가 존재한다. 또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CBDC와 관련된 글로벌 거래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XRP $10,000 시나리오에서 개당 $10 수준의 가격대는 거래량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기에 크게 부족하다. 그래서 $10,000 이상의 가격이 형성돼야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XRP $10,000 주장은 허공에서 나온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XRP에 열광하는 사람이든 회의적인 사람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0,000 이상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럴싸하긴 한데 0.5달러 수준의 가격을 바라보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XRP가 진짜 $10,000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여전히 어느 정도는 회의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